지평 최용생을 경상도 알렴사로 삼았는데 최용생이 상국 황제의 총애를 받는 환관들이 고려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방을 붙여 그 죄상을 낱낱이 폭로하여 모든 국민이 다 알게 만드니 어향사 환관 주울지의 태무르가 최용생을 왕과 원나라 공주에게 참소하여 김유겸에게 경상도 알렴사를 대신하게 하였다. 고려사 세가에 적혀있는 이 내용은 전주채시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감찰공이 강의본을 만드실 때도 그 고려사를 참고해서 알렴사라고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후손이 지금 알렴사 공파라고 됐죠. 근데 많은 사람이 알렴사가 도지사인 줄로 알아요. 근데 알렴사 도지사 아닙니다. 고려시대에는 도청 자체가 없었어요. 도청이 없는데 도지사가 어디에 앉아서 근무를 했겠습니까? 고려시대는 아직 그 행정체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을 다스리는 걸 조직을 이렇게 층층이 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지방관은 큰 도시를 다스리는 목사, 그 다음에 꽤 큰 고을을 다스리는 지군사, 그리고 잔잔한 고을을 다스리는 간무, 이 세 개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뭐가 있냐면 지방은 수도 개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청렴하게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수시로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한 바퀴 돌면서 일을 잘하는지를 보게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알렴사예요. 알렴사는 지평하고 비슷한 한 5에서 6품 높은 벼슬이 아닙니다. 그런 벼슬인데 사무실은 없고 자기가 직접 이제 이 걸어 다니면서 뭐 말을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니면서 한 바퀴 돌면서 그 도를 그 관리들이 일을 잘하는지 살펴보고 오는 6개월 이내, 6개월도 안 걸려,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는 임시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암행어사하고 상당히 비슷해 보이죠. 14세기 고려 무신 김찬의 시. 동쪽 땅에 명령하여 궁녀를 바치라 하네. 울며 나무와 이별하는 어린 꾀꼬리여. 황제의 궁이 가까워질수록 눈물이 비오듯 하네. 1333년 고려 14살 꽃다운 나이에 중국으로 떠나게 된 소녀. 원나라 황실에서 황제의 시중을 들던 소녀는 원나라 11대 황제 순제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고 1339년 원나라의 황후가 된다. 기황후 생물년 미상 원나라 순제의 황후. 기황후는 은행나무 빛 얼굴에 복숭아 같은 두 뺨, 버들가지처럼 한들한들한 허리로 궁중을 하늘하늘 걸었다. 원나라의 거센 공격에 부마국으로 혈연 관계를 맺은 고려. 원나라는 내정 간섭을 이어가며 엄청난 양의 곡물을 요구한다. 그리고 원나라가 강요한 또 하나의 곡물, 고려 여인, 공여. 고려의 사신으로 오는 자들은 모두 처첩에 욕심을 내고 있으나 한 여자를 데려갈 적마다 수백 집을 뒤지는데 이런 것이 1년에 한두 번 혹은 2년에 한 번, 그 수가 많을 때는 40~50명에 이릅니다. 고려사에 기록된 원나라의 궁녀 요구는 80년간 50여 회. 공식 기록 이외의 수까지 합하면 수천 명의 고려 여인들이 고향을 떠나
인간 곡물, 공녀가 되어 중국으로 끌려갔다. 공녀로 뽑히면 부모와 친족들이 곡을 하는데 밤낮으로 우는 소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공녀로 뽑혀 떠나는 날이면 울부짖다가 비통하고 분하여 스스로 목을 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 말 원나라로 끌려간 고려의 환관들. 원 황제와 왕족에게 신임을 얻으며 부와 권력을 손에 쥐다. 그 결과 고려의 왕도 환관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진 환관의 권세. 고려에서 그 곡물로 받쳐져 가지고 짐승처럼 끌려갔다가 고생 끝에 환관으로 출세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황제의 사신에 대해서 고려에 오면은 그 기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죠. 그리고 임금도 마음대로 못 해요. 만약에 왔던 그 사신으로 왔던 황관이 원나라로 돌아가서 황제한테 고려왕을 헐뜯기라도 하는 날이면은 임금 자리가 바뀔 수도 있어요. 실제로 원나라 간섭 시기에는 충숙왕이나 충선왕이나 이렇게 왕이 막 왕위에서 쫓겨나고 다시 복이 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고려사를 읽어보면은 고려 후기 그 원나라 지배 시대는 왕이 막 복이 몇 년 뭐 이게 많아요. 막 헷갈리게 연도를 몇 년 어느 왕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재위했는지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 참 짐승처럼 끌려갔으니 자신을 그 곡물로 원나라로 바친 사람한테 복수도 하고 싶고 출세를 했으니 권세를 부리고 싶기도 했겠죠. 또 거기다가 고려에 남아있는 자기 가족들한테 벼슬도 주고 재산도 주고 호강도 시키고 싶었겠죠. 그런 생각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특히 당시는 공녀로 바쳐져서 원나라 황후가 된 기황후가 원나라 조정을 장악하고 그녀의 뒷배로 벼슬에 오른 오라비 기철이 고려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고려는 말하자면 부원배 세상이라 할 만하였다. 기황후가 황후에 오르는 데에 고려 출신 환관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기황후 역시 환관들과 동병상련했던 처지이었으므로 환관들의 기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다. 사헌부 지평은 관리들의 비리를 적발하여 탄핵하는 직책이다. 기철을 위시한 부원배들은 자신들의 비리를 꼬치꼬치 따지면서 탄핵하는 지평 최용생을 개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경상도 알렴사로 좌천 발령하였는데 그에 반발하여 최용생이 부원배들의 만행을 글로 적어서 방을 붙여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폭로하여 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한 알렴사공이 보통 사람이었으면은 아마 죽음을 면하지 못했겠죠.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알렴사공은 배후에 아주 강력한 정치 세력이 있었어요. 원나라 조정의 고위층까지 로비가 다 닿는 전주철 씨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세력은 사도공계입니다. 우리 문열공계나 문성공계가 아니고 사도공계인데 사도공계의 송파공, 최성지, 양도공, 최문도 이 사람들은 개성보다 원나라 대도에 더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충선왕의 완전히 신복들이었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사도공계는 사도공 최균 시조죠. 그분이 벼슬에 나오면서부터 계속 그때까지 100년 이상을 재상으로만 대를 이어온 굉장한 귀족이었습니다. 근데 고려에서 귀족이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나라 중앙조정에 손이 닿는 로비가 닿는
가문이란 거죠. 물론 이제 이 사건이 났을 때 송파공이나 양경공은 돌아가셨어요. 양경공 돌아가시고 한 5년인가 4년인가 뒤에 이 사건이 났어요. 그렇지만은 그 두 분 돌아가셨다고 그 노비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림사공을 잘못 쳤다가는 이게 기철이가 당하는 거예요. 원나라 중앙조정에서 손이 닿으니까. 그러니까 기철이 같은 부원배도 사동 가문을 함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문열공 가문의 그 문정공, 그리고 알림사공의 친동생 판사공 최용갑, 이분도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참찬배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림사공이나 문정공보다는 동생 최용갑 요분이 더 높은 배설이에요. 얼추 재상급이에요. 이렇게 강력하게 연결된 정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기철도 마음대로 못해요. 결국 두 정치 세력 간의 힘겨루기가 있었고 그 힘겨루기에서 결론이 타협이 된 거죠. 알림사공을 일단 개성에서 제일 먼 데가 어디냐면 진주예요. 제일 먼 데로 보낸다. 대신에 서너 단계 승진을 시켜서 지방관으로서는 가장 높은 중정대부 진주 목사로 보내기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진 거죠. 목사는 고려시대 최고의 지방관, 지금으로 치자면 광역시장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5품이나 6품밖에 안 되는 지평을 정사품 상, 조선시대로 치면 아마도 정삼품 정도 될 거예요. 중정대부 진주 목사가 됐으니 엄청난 특히 한 서너 단계, 한 5단계 올라간 거예요. 상하 이게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 알림사공은 수도 개성은 물론 고향 전주로도 돌아오지 못하고 그 진주목관 아래 사천으로 응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